일본의 문화와 품격은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그 수준이 다르지. 한국 같은 나라는 일본의 발끝만큼도 절대 못 따라와.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의 삶을 동경해온 스웨덴 여성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위험에 빠졌던 그 순간 이것을 경험하고 일본 열도를 대혼란에 빠지게 했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제 이름은 리스베스 웨스테르가드예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 출신의 젊은 건축가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일본을 동경해왔어요. 아름다운 사찰, 정교한 정원, 예의 바른 사람들. 모든 게 저에겐 마치 마법 같았어요. 여기 스웨덴에는 늘씬하고 큰 키, 시원시원하게 크고 이쁜 이목구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시아인들이 우리의 외모가 이색적이고 아름답다며 동경하듯 저도 오밀조밀 앙증맞고 귀여운 일본 여성들의 외모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여성들의 옷차림과 화장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보며 그렇게 일본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어요. 어릴 때부터 조금씩 독학으로 틈틈이 일본어를 공부한 덕분에 유창하진 못해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점점 더 일본 문화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헤어나올 수가 없었죠. 제 방엔 눈 덮인 후지산과 노천 온천을 즐기는 일본 전통 가옥, 흐드러지게 만발한 아름다운 벚꽃들을 담은 포스터들이 가득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팝스타나 운동선수가 되는 꿈을 꾸는 동안 저는 도쿄에서 저만의 멋진 건물을 설계하는 꿈을 꾸곤 했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건축학 공부에 몰두했어요. 그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본 적이 없었지만 졸업 후 일본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라는 목표가 분명했기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몰두할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사회생활은 거의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 건축과 문화를 배우려는 저의 열정은 대단했고 오로지 그 꿈을 위해 저의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그리고 그간 열심히 공부하고 매달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졸업을 몇 달 앞둔 시점에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도쿄에 있는 큰 건축회사에서 저를 고용하고 싶다는 메일이었어요. 오랫동안 염원하던 제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행복하고 짜릿했어요. 그 이후로 몇 주 동안 너무 설레서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매 순간 일본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세련된 느낌의 일본 아파트에 살면서 매일 스시를 먹고 일본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하고 멋진 건물을 설계하는 제 자신을 그렸죠.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땐 제가 조금 순진했던 것 같기도 해요. 머릿속에 이상적인 일본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일본이란 곳은 모든 게 잘 풀리는 낙원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처음 도쿄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기쁘고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 옆에 자리한 고대 사찰들,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바쁜 거리들, 그리고 맛있고 정갈한 음식. 처음 한 달 동안은 제가 평생 먹어온 맛있는 음식들보다도 더 많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졌고 도쿄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저의 오랜 꿈인 동시에 제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현실이었어요. 도쿄에서의 새 직장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원동력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재능 있는 건축가들과 함께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고 특히나 일본인 동료들은 일본에서 적응하는 저를 기특해하며 예의 바르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서서히 제가 그리던 완벽한 일본의 모습에서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기차에서 외국인을 쳐다보는 일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회사 동료들이 퇴근 후 저를 절대 초대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자기 저에게 집을 안 빌려주겠다고 말을 바꾼 집주인 등등.
처음엔 이런 것들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이런 사소한 일들로 잘못된 편견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멋진 나라임엔 틀림없었고, 단지 몇 가지 사소하고 불편한 경험으로 평생의 제 꿈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에 산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도쿄의 거리는 언제나 활기찼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건축가로서의 직장 생활도 잘 풀려가고 있었고 제대로 이곳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꽤 기분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진한 인상을 남기는 꽤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고 저는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곳은 규모는 작지만 아늑한 분위기였고 부엌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지요. 저는 늘 앉던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긴 한 주를 보낸 후에 여유로운 식사를 기대하며 앉아 있었어요. 메뉴를 보고 있는데 문 위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더군요.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였는데 아마도 태국이나 베트남 출신일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카운터로 다가가면서 친절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 피를 차갑다 못해 얼어붙게 만들고 말았어요. 평소에 항상 예의 바르게 사람들을 대하던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손님에게 소리치기 시작했거든요. 주인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여기서는 당신 같은 사람들 안 받아. 나가. 내 나라로 돌아가. 라고 일본어로 외쳤어요. 거기 있던 저마저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 젊은 남자도 미소가 사라졌고 당황해하며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상처받은 듯한 얼굴로 그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주인은 더욱 거세게 소리를 질렀고 모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말들을 그 남자에게 마구 퍼붓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혼란스러웠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 뭔가 말해주고 싶었고 대신 나서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가 고개를 떨군 채 터덜터덜 식당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곳의 다른 손님들도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요.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다가도 이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식사에 집중했어요. 저는 갑자기 속이 메스껍게 느껴졌어요. 결국 주문한 음식은 다 먹지도 못하고 계산을 마쳤고 서둘러 식당을 나왔어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이건 제가 알던 일본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사랑에 빠진 그 예의 바르고 상대를 존중하는 일본 사회의 모습이 절대 아니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저는 그날 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일본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생각하면서 분명 그들도 저만큼 충격을 받고 분노할 거라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아, 그런 일 종종 일어나. 히로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 유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쩌겠어. 그 가게의 일이니까 어떤 손님을 받든 사장님 자유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인종차별에 대해 이렇게 무심하게 반응할 수 있죠? 왜 그게 잘못된 것인지 그들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제가 과민 반응을 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넌 아직 이곳이 낯설어서 그래, 리즈베스 아키코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결국엔 이해하게 될 거야. 그냥 여기가 그런 곳인 거지.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이 사람들은 교육도 많이 받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도 잘 알고 예의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정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계기로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일본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완벽한 곳일까요? 제가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못 보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다른 문제들도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앉아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저는 항상 일본을 완벽한 곳이라 믿어왔어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압도적으로 그 수준이 다른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고, 한국 같은 나라들을 무시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문화 세련미와 품격은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완벽한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의 인종차별 사건, 동료들의 무관심. 이 모든 것이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잠깐 들었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를 썼어요. 여기까지 오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고작 이런 것들로 저의 꿈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일본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안의 또 다른 면은 고집스럽게도 제 꿈을 놓아주길 거부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름다운 일본을 원했고 동경했으니까요. 한 번의 불편한 경험 때문에 그동안의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단지 한 번의 사건이었을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느 나라나 문제는 있어. 일본은 여전히 멋진 곳이야.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는 의심을 억누르며 마음적 깊숙이 묻어버렸어요. 아직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일본은 제 꿈이었고 저는 그걸 무슨 일이 있어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도록 꽉 붙잡고 싶었어요. 나쁜 일들은 무시하고 좋은 일들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인 건 분명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일에 몰두하려고 노력하며 지냈고, 이곳의 어두운 면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때 얼마나 눈이 멀었던 건지 조금은 의아하고 부끄러워요. 눈앞에 있는 사실들을 외면하려고 혼자 부단히 애를 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모든 게 괜찮은 척 외면하고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추한 현실을 무시하고 제가 꿈꾸던 일본의 완벽한 모습만을 믿는 게 오히려 쉽게 느껴졌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저만의 부정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이상적인 일본의 모습은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인생은 마치 제게 다른 계획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제 편견을 마주하고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강하게 밀어붙이는 계획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환상에 매달려 있었고,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마음의 변화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의심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 오랜 꿈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제가 다니는 일본의 건축회사의 큰 프로젝트로 저는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나라를 보고 중요한 일에 참여할 기회 생각하니 처음엔 너무 신났어요. 제겐 큰 기회이자 도전이었고 저는 용기 있게 이스라엘로 흔쾌히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전쟁 지역 한가운데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죽음과 삶 사이 극한의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도착한 그날 밤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호텔 침대에서 뒤척이며 그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경고음이 울려 퍼지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뭔지 몰랐지만 이내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공습 경보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훈련이 아닌 진짜 상황이었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밖을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이렌 소리.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방에 그대로 있어야 하나? 아니면 대피소를 찾아야 하나?
떨리는 손으로 스웨덴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전 이 세상에 혼자 남은 듯 너무나도 외롭고 두려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공항이 생각났어요. 거기 가면 비행기를 타고 이곳을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옷 몇 벌을 가방에 던지듯 빠르게 챙기고 호텔을 뛰쳐나왔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곳은 난리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떠나려고 몰려 있었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울고 밀치는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그때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패닉에 빠지지 않았고 어딘가 모르게 차분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한 중년 여성이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 대사관과 통화 중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전달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모두 안도하는 듯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존심 따위 챙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무작정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전화하던 여성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따뜻해 보였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대사관에서 우리를 대피시킬 비행기를 보내주고 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스웨덴이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대사관 연락이 안 돼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거 무섭겠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분간 저희랑 같이 계세요. 정보를 공유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친절한 여성은 김 씨였고 박 씨라는 사업가,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온 이 씨 가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물과 간식을 나눠줬고 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을 때는 충전기까지 빌려줬어요. 시간이 흘렀고 공항은 점점 더 혼잡하고 소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그 한국인들은 계속 침착했어요. 대사관과 연락을 유지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한국인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기꺼이 정보를 공유하며 도우려 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저는 한국을 깔봤고 일본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엔 제가 동경하고 사랑하던 일본이 오히려 멀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깔보던 한국 사람들에게 제가 도움을 받고 있었고요.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건물 전체가 크게 흔들렸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근처에 폭탄이 떨어진 거였어요. 공포의 순간 김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아이들을 가운데에 두고 원을 만들었고 저도 그 원 안에 포함시켜 보호해줬어요. 혼란 속에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이 낯선 한국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었어요.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해왔는지 깨달았어요.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게 좋은 일일지도 모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시작점일 뿐이었어요. 저는 텔아비브 공항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불빛이 깜빡였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질렀어요. 마치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1시간 전만 해도 호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공습 경보가 저를 깨웠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정신없이 여권을 잡고 뛰어나왔어요. 차들은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거리는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공항은 안전할 거라는 희망으로 다른 외국인 몇 명과 함께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으로 질주했지만 현실을 피할 순 없었어요. 차가운 공항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자니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비로소 실감했어요. 핸드폰 배터리는 거의 다 닳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스웨덴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죠. 한국 사람들은 물과 간식을 나눠 먹고 있었고 작은 배터리 팩을 꺼내서 서로의 핸드폰을 충전해 주기도 했어요. 그걸 보고 순간 질투도 났어요. 왜 나는 저렇게 준비를 못했을까? 또 한 번의 폭발이 건물을 뒤흔들었어요.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고 사람들은 또다시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그 한국인들은 거의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가까이 모여 앉아 서로에게 조용한 말과 가벼운 손길로 위로를 건넸어요. 일본에 있는 제 동료들이 생각났어요. 그들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를 의지할까? 제가 목격한 인종차별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을 때 오히려 저를 무시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이후엔 제가 노력해도 그들은 저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고 결코 더 가까워질 순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단결력이 있었고 무조건 달성해야만 하는 공동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그들에게 저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공항의 전기가 끊기면서 우리는 암흑 속에 갇혔어요.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비상등 몇 개를 향해 밀치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침착하게 손전등과 발광봉을 꺼내 주변 사람들과 나눠줬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의 무리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게 됐어요. 그중 한 명인 민지라는 젊은 여성이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알아채고 미소 지으며 저에게 손짓해줬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영어로 물었어요. 그 목소리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우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았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대사관에 연락도 안 되고 너무 무서워요. 민지는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를 데리러 올 준비를 하고 있대요. 아마 분명히 당신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안의 일부는 여전히 오래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냉담하다고 잘 웃지도 않고 차갑다고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지의 따뜻한 미소가 그런 의심을 모두 날려버렸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인들의 무리에 합류했어요. 한국인들은 잔뜩 긴장한 저에게 간단한 한국어 문구를 가르쳐 주었고 고향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직접 싸온 한국 간식을 맛보라며 저에게 나눠주었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지난 몇 년간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일본에 대한 서적을 읽고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우고 알게 된 느낌이었어요.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만의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챙기고 있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인 저까지도 챙겨주고 있었어요. 일본인들은 예의는 있어도 어느 정도의 거리감은 항상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의 거리감 있는 대우와는 정말 달랐어요. 동이 트자 우리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대피 비행편을 마련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 듯 했어요. 이제 그들이 떠나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민지가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한국인들이 다 타더라도 분명 여유 자리가 있을 거예요.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께 꼭 얘기해 볼게요. 우리와 함께 가요. 그녀는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얘기해 줬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게 아무런 빚도 없는 이 사람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도와주려 하고 있었어요.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다행히 여유좌석이 있었고 한국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저도 한국행 수송기에 탈 수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일본인, 스위스 등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도 함께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 인생 내내 저는 일본을 우러러보고 한국을 얕잡아 봤지만 여기 이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친절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었어요. 좌석 벨트를 매면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이스라엘의 혼란을 뒤로하고 이륙하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은 이제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요. 며칠 동안 이스라엘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불안이 드디어 가시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비행기를 준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게도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도 저를 초대해준 그들의 친절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는 안도감과 흥분이 교차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의 혼란이 이제는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큰 도움을 줬던 한국인 여성 민지 씨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리스베스 씨 자리 편하신가요? 민지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저는 목에 걸린 감정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땅을 뒤로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경멸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구출되고 있었어요. 저는 민지 씨에게 돌아서서 물었어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죠?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 저를 꼭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잖아요. 민지 씨는 놀란 듯 보였어요. 왜 도와주지 않겠어요? 당신도 우리처럼 혼자였고 두려워했잖아요. 위기 상황에서는 어디에서 왔든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이 크게 와닿았어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차별이 떠올랐어요. 동남아시아 출신의 손님에게 화를 내던 식당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던 일본인 동료들이 생각났어요. 그 차이가 너무나도 뚜렷했어요. 여기 한국인들은 전혀 모르는 저를 친절과 동정심으로 대해줬어요. 그들은 음식도 나눠주고 정보도 공유해줬고 이제는 그들의 구출 비행기에도 저를 포함시켜줬어요. 과거의 편견을 떠올리며 수치스러움이 밀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민지 씨가 제 침묵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게 됐어요. 민지 씨는 제가 감정을 쏟아내는 동안 묵묵히 들어줬어요. 일본에 대한 제 애착, 그곳에서 겪은 인종차별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고집스럽게도 제가 가진 편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리스베스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가끔은 편견을 가지게 돼요. 중요한 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용서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비행이 계속되면서 민지 씨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의 빠른 발전, 풍부한 문화, 그리고 역사적 도전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모든 것을 흡수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꼭 와보세요. 민지 씨가 제안했어요.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보세요. 그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정말 가보고 싶어요. 저는 이미 그 가능성에 대해 상상하며 대답했어요. 몇 시간 후 우리는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공항의 효율성과 조직력에 감탄했어요. 예상치 못한 대피 비행기에 도착해도 모든 것이 매끄럽게 운영되는 것 같았어요. 헤어지기 전 민지 씨가 연락처를 줬어요.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서울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감사와 새롭게 생긴 우정에 감격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지 씨. 모든 것에 대해서요. 스웨덴으로 가는 연결편을 기다리면서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스라엘에서의 위기는 무서웠지만 동시에 제가 미처 몰랐던 진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매료되었어요. 현대적인 도시들,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풍부한 역사가 모두 저를 끌어당겼어요. 일본에서의 직장 생활이 최근 들어 얼마나 불만스러웠는지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일지도 몰라요. 스웨덴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즈음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내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험을 떠날 때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위기가 이렇게 보람찬 경험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단순히 안전만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친구들, 그리고 탐험할 새로운 세계를 얻었어요. 한때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약속으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 여정이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 너무 기대되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겪은 일들 이후로 일본에서의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냥 더 이상 맞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만난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들이 제가 무섭고 외로웠을 때 도와준 것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큰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으로 이사 가기로 한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요? 한국은 방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던 제가 이제는 그곳에서 살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미친 짓 같기도 하고 동시에 엄청나게 설레기도 했어요. 스웨덴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놀랐어요. 근데 리스베스, 너 항상 일본을 사랑했잖아. 왜 갑자기 바뀐 거야? 라고 물었죠. 저는 이스라엘에서의 경험이 제 눈을 뜨게 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도 직접 경험해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정말 긴장됐어요.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 에너지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도시가 정말 활기차더라고요. 밝은 불빛들, 거리 음식 노점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익숙했던 조용한 일본의 거리와는 달랐지만 좋은 방식으로 달랐어요. 처음에 일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도 잘 못했고 빨리 배워야 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매일 연습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새로운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나아졌어요. 몇 주간의 구직 활동 끝에 국제 경험을 좋아하는 건축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첫 출근 날 너무 긴장됐어요. 동료들이 저를 받아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저를 정말 환영해줬어요. 점심시간에 저를 데려가 제대로 젓가락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처음엔 정말 서툴렀거든요. 제가 언어 실수를 할 때 그들은 저를 비웃지 않고 함께 웃어줬어요. 이런 배려 깊은 팀의 일원이 된 것이 기분 좋았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모험이었어요. 이전에 몰랐던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멋진 것들을 발견했어요. 계절마다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 것이라든가 어른들을 존중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요. 여가 시간에는 전통 한국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렵긴 했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유지하는지였어요. 같은 날에 고궁을 방문한 후 최신 컴퓨터를 살 수 있는 전문 매장에 갈 수 있었거든요.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건축가로서 이 전통과 현대 디자인의 조합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가끔은 집이 그리워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좌절감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울적해질 때마다 이스라엘에서 저를 도와준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떠올렸어요. 그것이 저에게 계속 노력할 힘을 주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함께 서울 주변의 아름다운 산을 등산하거나 한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겼죠. 제가 친구들에게 스웨덴어 몇 마디를 가르치면 그들은 저에게 재미있는 한국어 속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이사 온 지 약 1년쯤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퇴근길에 걷고 있었는데 벚꽃이 만개의 거리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깨달았어요. 저는 행복하다는 걸.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가 사는 곳 이상의 의미가 되었어요. 이곳이 바로 제 집이었죠. 과거의 저를 떠올렸어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무시했던 그때의 저를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주로 감사했어요. 배울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했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했어요. 이제 스웨덴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할 때면 한국에 대해 멈추지 않고 이야기해요. 꼭 와봐야 해. 여기 정말 대단해. 라고 늘 말하죠.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저를 보러 왔고 왜 제가 이곳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해하고 돌아갔어요. 일본과 일본에서 보낸 시간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지만 한국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정말 알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교훈은 평생 간직할 거예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 뿌듯해져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돼요.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와 새로운 시각, 그리고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주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할 거예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서 겪었던 무서운 밤과 저에게 타인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친절한 한국인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하죠. 가끔은 가장 좋은 일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니까요.